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살펴볼 자료는 블룸버그 분석 기사인데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둘러싼 외교전하고 또 경제적 압박 카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속사정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푸틴이랑 시진핑은 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지, 또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원칙은 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유럽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께서 이 전체 판을 읽으시는데 꼭 필요한 핵심들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여러 층위가 겹쳐 있어요.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요, 러시아가 최근에 그 전승절 기념식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시진핑 주석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딱 초대한 거죠. 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서방 제재에도 우리는 뭐 괜찮다. 오히려 중국이랑 이렇게 잘 지낸다. 이걸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주 강해요. 이건 결국 푸틴 대통령이 당장은 뭐 평화 협상, 여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읽히거든요. 아,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으니 버틸만하다 이런 건가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일종의 경제적인 숨통 역할도 해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휴전을 제안했지만 지금으로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고개가 갸웃해지는 게 트럼프 대통령 쪽인데요. 네,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다 이랬는데 벌써 100일 넘었잖아요. 네, 시간은 꽤 흘렀죠. 근데 뭐 뚜렷한 성과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기사에서는 러시아 쪽에 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죠. 백악관 내부에서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 부통령 제이디 벤스도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러시아 요구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런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뭔가 카드가 있나요? 네, 강력한 카드가 있죠. 바로 경제적 압박입니다. 경제적 압박이요? 네, 최근에 국제 유가가 꽤 내려갔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러시아 정부가 예산 짤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게 70달러거든요. 아, 70달러 기준으로 예산을 짰는데 50달러 아래로 갔으면 타격이 크겠네요. 엄청 크죠. 에너지 수출이 러시아 전체 예산 수입의 거의 3분의 1인데 여기서 타격을 받으니까 재정 압박이 상당하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목을 쬐면 푸틴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군요. 네, 그런 전력을 쓰는 거죠. 실제로 제재 효과가 보이는 대목도 있네요. 기사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협상 때마다 제재 풀어달라 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네, 계속 그럽니다. 심지어 동결된 자기들 자산으로 보잉 비행기를 사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공산업 같은 특정 분야가 제재 때문에 아주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아예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더 세게요? 어떤 식으로요? 직접 거래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가는 제3국 있잖아요. 뭐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들. 네네. 이런 나라들한테까지 너희도 러시아 도우면 불이익 줄 거야 하면서 엄청난 관세를 물리자는 거예요. 와, 그건 진짜 강력한 압박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인물들이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협상 자체를 과연 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가 좀 붙는 것 같아요. 아, 협상 과정에 대한 우려 말씀이시죠? 네, 기사에서 지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특사가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인물인데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배경이 좀 독특하죠. 이분이 푸틴을 4번이나 만났는데도 뭐 별다른 성과가 없고 오히려 러시아 측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이름도 막 헷갈리고 거긴 원래 러시아어 사용 지역이라 그런 거다라는 크렘린 논리를 그대로 말했다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이 사실 협상의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에 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러시아 측 협상 파트너이자 제재 대상인 키릴 드미트리에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모스크바에서 같이 산책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하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제재 대상이랑 같이 산책을? 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좀 진행되다 보면 자칫 러시아에게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미국 주도의 협상이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뭔가 좀 어정쩡하게 봉합된다면
이건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네요. 네, 그 점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제재 풀리고 러시아가 다시 군사력 키울 시간을 벌면 다음 타겟은 발트해 국가들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토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독일의 군사 역사학자인 순케 니스오 교수는 어쩌면 유럽의 마지막 평화로운 여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당히 섬뜩한 경고까지 했더라고요. 네, 정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현재 푸틴은 시진핑이라는 든든한 뒷배, 그리고 제재를 어느 정도 버텨낼 힘, 이걸 믿고 좀 버티는 모양새고요. 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제재 같은 그런 경제적 압박 카드를 쥐고는 있는데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지 또 어떤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갈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협상 과정 자체에 대한 우려도 크고요. 네. 이렇게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어떤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강력한 경제 제재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해법을 계속 찾아야 할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죠. 특히 우크라이나의 미래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정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